네, 15번째 주제는 섹스입니다. 58년 개띠의 부모는 섹스에 침묵했어요. 그들의 부모들은 섹스라는 단어조차 못 들었죠. 도덕적 풍계에 따르면 자녀 생산이라는 신성한 생식적 목적에서 벗어난 섹스는 불량하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한 섹스 금지 명령과 몸에서 느껴지는 강한 충동 사이의 틈 바구니에서 58년 개띠들은 성장했습니다. 결혼이 허락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섹스가 더 이상 금기시 되지 않는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부부는 섹스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마더 그리고 자녀의 삼각형이 구성되면서 가정은 무성적 문화로 편입해 갔어요. 에이섹슈얼이죠. 묘하게도 섹스에 대한 엄격한 금지의 문화와 정치적 권위주의 사이에는 친화성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섹스를 쾌락이라는 욕망과 분리시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생산이라는 틀 속에 가둡니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성욕이라는 단어와 어머니라는 가족 지위는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무성적 이미지였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가장 도덕화된 어머니는 섹스를 탐하는 여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섹스를 탐한다면 가족 밖의 여성인 호스티스로 취급받는 사회에서 여자는 불가피하게 무성적인 마더가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어요. 남자가 아버지로, 여자가 마더로,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황금의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는 가족은 섹스리스이지만 그 가족의 구성원이 가족의 품을 떠나 더 이상 가족 호칭이 통용되지 않는 외부로 외출하면 무성적 가족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 마냥 섹스를 암시하는 요지경이 펼쳐집니다. 밤의 세계에서 섹스는 애정의 표현도 생식의 수단도 아닌 단지 거래의 대상입니다. 밤의 세계에서는 한낮에 권위적 명령을 내리며 권력을 만끽하던 권력자들이 섹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주색잡기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연애와 사랑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오랜 연애 기간 동안에도 섹스가 부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진 성개방 속에서 자랐습니다. 섹스가 더 이상 음란이나 타락이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이동한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기초적인 호감만 있다면 섹스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성욕은 기본적으로 휘발적입니다. 에로스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 Falling in love는 폭발적인 경험, 곧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경험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however 갑작스럽게 친밀해지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휘발성은 성적 개방의 시대에 살고 있던 58년 개디들의 자녀를 새로운 건궁으로 몰아넣습니다. 섹스를 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세대, 섹스가 곧 결혼 약속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섹스는 일상적인 요소가 된 것만큼이나 관계의 지속성 불안을 유발하는 근심거리입니다. 자, 섹스 주제는 여기서 끝.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 16번째 주제는 남자, man, male입니다. 남자는 성장 과정에서도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들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성장해버린 남자의 종착지가 문제적 인간인 바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한다 원빈 생각하면 안 됨. 자, 다시 아저씨로 돌아와서 아저씨가 알고 있는 남자의 자격은 지위, 포지션, 그리고 머니, 돈뿐입니다. 아저씨는 지위를 얻었을 때는 마치 약효가 영원한 바이아그라라도 먹은 듯 자기 자랑질로 격렬하게 북받쳐 오릅니다.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 발기부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제의 남자스러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성인이 되어 이런 문제적 인간의 아저씨가 되어감에도 남자가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과정에 대해 사회는 왜 이토록 침묵할까요? 리얼리티 속 남자는 위계적 조직 문화의 승리자이거나 패배자이고 온갖 폭력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며 성산업, 섹스 인더스트리의 컨슈머, 소비자일 뿐입니다. 승리한 남자는 소수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패배자임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가부장제적 관습에 따라 남자는 여성과 달리 승리자로 오인받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러한 오인을 은밀하게 furtively enjoying 즐깁니다. 남성스러움은 남자라는 생물학적 육체에서 구성된 성 정체성이 아닐 수 있으며 남성의 육체에서 이탈하여 섹스로서의 어떤 여성 위에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이라키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의 포로 학대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이를 본 세계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중 특히 충격적인 것은 린다 잉글랜드라는 여분의 사진이었습니다. 린다 잉글랜드는 담배를 물고 거만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쓱 보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머리를 가린 채 자위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포로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이 사진은 남자스러운 인간들이 지상 위에 버려놓인 야만적인 폭력으로부터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한다는 명제를 인력에 무력화시킵니다. 포로 옆에서 웃고 있는 린다 잉글랜드의 사진은 여성의 구원이 여자의 몸을 떠날 수 있듯이 남자의 구성이 남자의 몸과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7번째 주제는 자살, suicide입니다. 자살률은 설명해야 할 대상이자 커다란 진실을 담고 있는 틀이에요. 1987년 이후 한국 자살률의 추이를 보자면 석연치 않은 사실이 발견됩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자살률은 약 20명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1998년에는 도령 27명까지 치솟았어요. 에밀 디르켐의 자살 노래는 자살이 개인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상식을 깨는 섬뜩한 인사이트, 통찰이 그리고 100년 후 한국의 자살률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진실을 알아챌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으로 개인을 몰고 가는 개인 외부의 힘을 디르켐은 사회적 사실이라 불렀습니다.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IMF 관리 체제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부담되세요 꼭이요 라는 덕담에서 출구를 찾았어요. IMF 관리 체제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1990년대에 학습하고 IMF 관리 체제를 통해 복습한 부자 되기에 대한 물심적 집착이 유령처럼 한국을 지배하는 한 IMF 관리 체제는 영원히 forever 현재형입니다. 커진 욕망과 저절된 욕망 사이에서 디르켐이 한계를 모르는 열망이 목표를 잃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는 아노미가 자랍니다. 아노미 상태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자, 아노미적 상황은 커진 욕망과 좌절된 욕망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기에 단순히 경제 성장률 GDP 2단계 높아진다고 해소되지 않지롱. 자, 높은 경쟁률이 빈곤을 치료할 수 있지만 아노미적 상황에서 자란 박탈감은 성장률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회가 아노미의 상태에 빠지면 사회 속의 개인 또한 아노미적 상황에 감염됩니다. contagious. 경제 성장률의 상승이 삶의 만족감과 만나지 못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아노미의 조건이 됩니다. 행복에 대한 요구가 사치스러운 기대로 취급받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만 만연한 병든 사회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노미적 자살은 결코 줄어들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책의 2부가 끝났어요. 3분의 1가 끝났지롱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가 남았습니다. 18번째 주제는 노동, labor입니다. 이솝, 우화 속 개미, 앤트 앤 배짱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법칙의 냉혹함을 맛본 사람들의 내면에선 아니 개미를 닮아야 한다는 교훈에 대한 의문이 슬슬 이제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은 한편으로는 성실한 개미와 한편으로는 시시퍼스의 고통이라는 양가적인 이미지 사이에 있습니다. 시시포스? 그게 뭐야? 먹는 거가? 아니 시시포스? 시시한 거야? 뭐야?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심?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 그리크 신화에 나오는 카린도스의 킹 왕인데 죽은 뒤에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형벌이 영원히 인피니티. 그래서 아이돌 인피니티 마냥 영원히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노동이 즐거우세요? 노동은 괴로워요. 중대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뜻을 지닌 아르바이트.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맨날 하는 알바. 저도 알바 겁나 많이 했는데 중세시대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시련, 박해, 역경, 공경으로 해석되었다고 해요. 도덕적으로 칭송되는 노동과 현실의 노동은 엄연히 다르죠?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임금 노동, wage labor입니다.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마르크스 생전 1849년의 냉혹함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쟁이의 다른 뜻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월급은 고용된 사람, employee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고용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깜깜해지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노동, 그 노동이 wage labor, 임금 노동이에요. 임금 노동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살기 좀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디 널빤지 마냥 널리고 널렸어요. 이처럼 세상에 널린 존재가 임금 노동자라면 그리고 누구나 임금 노동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절실함의 강도도 유사하다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번째 주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25개 중에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다음 주제, 19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 주제는 바로 Gate of Laziness입니다. 라파르그라는 칼 마르크스의 사위는 기술은 산업혁명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incomparably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노동 시간은 더 줄어들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시방 이게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내가 시방 사기쳐야 되는데 왜 난 시방 더 일하는겨?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고용하고 일을 나눠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에요. 혼자 피우는 게으름은 폐악이지만 사회가 허용하는 게으름은 사람의 목숨까지 살립니다. 한국 사람들도 과로사나 장기 근로로 인한 각종 질병과 질환들을 달고 다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지속적인 야근으로 인해 돈 벌어서 병원 다니는데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만만디가 아니라 만만치 않아. 게음이라는 주제가 노동 주제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짧게 하고 다음 주제로 이제 패스. 자, 20번째 주제는 인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존엄으로 표현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노명우 저자님은 인정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온갖 이유로 서로 지금 겁나 싸우고 있어요. 맨날 everyday fighting이야. everyday shuffling 하면 좋은데 말이죠. 사람들은 심성이 사나워서 투쟁할까요? 그럴까? 글쎄, 투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싸움을 즐기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싸움 딱이 아니에요. 인간은 배부른 만족하는 돼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장이 꽉 차 있어도 자기 존엄이라는 그릇이 비어있다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제 또한 제가 깊은 끌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노명우 저자님의 세상 물정의 서약은 짧게 피니시 던 이고요. 오늘 분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잉.